예, 그러면 서촌에 6월 정기 모임을 이번에 가배울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가배울이 이제 토종씨앗, 왜 생명인가라는 주제로 강좌를 하고요. 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시면 좋겠고, 기록을 또 이걸 줌 기록을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또 원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종씨앗 내 생명인가? 자, 생명의 특징. 이거는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생명의 특징이 네 가지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특성으로. 첫째는 이제 유전이죠. 자기 특징을 유전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증식과 번식. 자기 닮은 것을 복제를 하죠. 후손을 남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는 늘 오류가 나오게 마련인데 사실 이 오류를 통해서 또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사,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한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건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거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또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 또 화학 에너지를 뭐 빛 에너지로 전환시킨다든가 이런 대사 작용을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화, 유전자 변화를 통해서 생물들은 끊임없이 진화를 해왔죠. 이 네 가지가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씨앗은 자, 우리가 그 씨앗 속에는 씨앗이 있을까라는 그 동영상, 5분짜리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같이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꼭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그 동영상에서 요즘 우리가 먹는 것들은 F1 종작을 해서 잡종 우세 그 종자죠. 그러니까 우성과 우성을 교배시켜 1세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우량종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을 먹고 있는데 그 씨앗과 토종 씨앗을 비교를 합니다. 3대를 심어보는데 3대째 가면 F1 종자는 열무가 아니라 배추도 아니고 열무도 아닌 아주 이상한 것이 이거 마이크를 끌게요. 그러면 그냥 없이 마이크 없이 해도 될까? 제 마이크 없어도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오히려. 예. 네. 그래서 3대째쯤 가면은 계량 씨앗은 그것이 배추인지 무인지 열무인지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괴물 같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잡초도 아닌. 즉 뭐냐면 자기 종을 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량 씨앗의 부원종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조작 씨앗은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유전자 자체를 이제 인간이 이제 조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유전자 편집이라는 뭐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쭉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농산물을 먹고 있는가를 보면은요, 토종 농산물은 일단 통계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통계로 토종 농산물이나 식품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죠. 저희 가배우라고 언니네 텃밭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살림 매장에 가끔 이제 토종 농산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통계로 1%도 안 잡힐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토종이 이제 5%에서 15%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에 그 안한식 박사님이 자기가 조사했던 지역을 이제 10년 만에 다시 가보니까 이제 그 자기가 10년 전에 조사했던 그 토종이 다 사라지고 5%에서 15%만 남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세월이 흘렸고 그 토종을 농사짓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토종도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5%에서 15%도 남아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거는 다 이제 그 종자를 굉장히 수십 종 혹은 수백 종의 토종 종자를 갖고 다수확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 다음에 병충해 뭐 강하게 한다 이렇게 데 초점을 맞춰서 종자를 개량한 F1 종자라고 합니다. F1 종자나 혹은 유전자 조작입니다. 식품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소비가 얼마나 되나 따져보니까 2017년 저희가 그 월 평균 식료품 지출액이 총액이 71만 6천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총 가구 수가 2017만이니까 1년에 그 식품비가 14조 4,477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거의 99.9 거의 100% F1 종자나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먹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제 2018년도 저희 이제 우리나라 자급률을 보면요. 쌀이 100%가 안 되더라고요. 쌀이 82.5%고요. 보리가 31%, 밀이 0.7%, 서류는 고구마, 감자 같은 거고요. 그게 94.3%, 콩이 6.3%, 채소류가 87.2%, 과실류가 75.4%입니다. 이게 이제 자급률인데 문제는 이제 이것의 종자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이 다 국산 종자이긴 하지만 F1 종자인 거죠. 그죠? 개량한 종자로의 퍼센트가 이런 거죠. 그래, 그나마 콩 같은 경우가 6.3%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마트에 가면 365일 우리 국산 콩을 팔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불가사의한 거예요. 자급률은 6.3%가 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장에서는 365일 국산 콩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있죠. 그리고 이제 종자 국산화율을 제가 찾아보니까 국산화율이 27.5%입니다. 종자 국산화율이 50% 미만인 품목이 뭐 감귤, 배 등이고요. 벼, 보리, 고추, 배추, 수박, 양배추, 상추 등 일부 작물의 종자 국산화율은 100%입니다. 이때 국산화율은 F1 종자를 말하는 거죠. 일단 그 종자는 판매가 돼야 되는 거고 현행 법에서는 그럴 때 판매될 수 있는 종자는 개량 종자뿐입니다. 네, 그런데 평균은 27.5%다. 이고요. 국산화율이. 그리고 이제 이 표를 보면은 이제 우리 종자가 국산화율이 27.5%, 그 다음에 일부 품목은 100%인데 이것을 체종을 또 어디서 하나 보니까 체종이 이제 이 표에서 보면은 맨 오른쪽에 해외 체종률이라고 돼 있죠. 이게 우리 국산 종자라 국산 F1 종자를 하더라도 외국에서 해외 체종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인건비나 이런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지금 보면은 99%에서 100%, 지금 양파만 76.4%, 양파도 76.4% 해외 체종이고요. 거의 해외에서 체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해외 체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국내에서 체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종자의 국적이 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참 이게 답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 씨앗의 농산물을 얼마나 먹고 있나 이제 이 문제입니다. 저 이 회의는 기록되고 있습니다가 계속 화면에 뜨는데 저 괜찮을까요? 각 씨앗 농산물을 얼마나 먹고 있나 이 자료를 보면요. 자, 이거는 GMO 가공식품 수입 양입니다. GMO를 의외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먹고 있죠. 업체별로는 상위 5개 업체가 5년간 GMO 가공식품의 약 30% 정도 45,724톤을 수입하고 있고요. 이 중에 코스트코리아가 5년 동안 19,000톤을 GMO를 제일 많이 수입했고요. 그 다음에 버거킹의 운영사인 비케어링이
총 8,722톤을 수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성물산 코리아라는 데인데요. 아마도 우리가 잘 모르는 업체인데 여기서는 수입을 해서 각 식품업체의 재료로 이거를 납품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성물산이랑 자체의 식품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성물산이 굉장히 이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죠. 무려 지금 2017년에는 8,298톤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마식품이라는 곳에서 2,378톤, 그 다음에 해마로 푸드서비스가 2,028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인 이마트도 5년간 총 5,521톤을 수입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식자재 전문 회사에서도 4,139톤을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GMO 식품을 많이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이 가공식품들이 기름이라든가 이런 간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DNA가 분해된 완제품 상태의 그런 식품들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 국내법에서 DNA에서 GMO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GMO 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식약청의 그 처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GMO 식품인지는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민업계에서는 계속 GMO 표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DNA에서 검출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그렇게 기름과 이런 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GMO를 분별해낼 수 있는 키트를 발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GMO를 표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왜 안 가냐? 왜 이게 안 가지?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건데요. 왜 안 넘어가지? 이제까지 잘 넘어왔었는데. 그걸로.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실련에서 또 조사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 업체별 GMO 농산물, 아까 식품이었죠. 이번에는 농산물을 이제 수입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제일제당, CJ 제일제당이 보세요. 농산물, 대두, 옥수수, 유채를 지금 수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로 다 지금 옥수수 기름이라든가 콩기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력, 뭐 이런 것들, 당분유 이런 것들이 다 이 재료 원산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상, 사조해표, 그 다음에 삼양사, 잉그리디언 코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GMO 농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우리가 아는 대형 식품 업체들이 다 GMO를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업체이죠. 2019년 GMO 농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은 대두, 옥수수, 유채 등 농산물 수입이 365만 3,177톤인데요. 이 중에 GMO 농산물이 229건으로 213만 5,927톤, 수입 농산물의 58.6%,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농산물 중 중년면에서 GMO 비중은 대두의 77.5%, 옥수수의 48.6%, 육채의 11.7%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국민들은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용유 등에 대해서 GMO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고요. 자, 이게 이제 GMO 우리가 먹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그 씨앗에서 토종 씨앗과 이제 F1 종자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로서 첫째 토종 종자의 예를 이거 토종 종자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나 이 예로 이제 동토에서 고려인을 살린 토종 종자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1937년 스탈린이 갑자기 그 연해주에 사는 고려인들을 그냥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굉장히 고려인이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에 사는 고려인들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다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씨앗이죠.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은 자신들이 조선에서 경상도, 뭐 전라도, 강원도에서 심던 그런 토종 씨앗이겠죠. 그것을 갖고 그걸 또 연해주에서 그걸 심었는데 그것을 갖고 화물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또 화물기차는 우리가 그 설국열차와 같은 그런 화물열차를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가는 동안 1500리 가는 동안 7만 7천 명 중 10,000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부모가 죽으면 그냥 기차역관에서 내버리면서 이렇게 갔죠. 갔는데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은 대대로 동토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특히 벼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상상을 못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고려인들이 그 겨울을 움집을 팔고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 고려인들이 거기서 벼를 심어요. 그래서 지금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벼 곡창지대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 이제 조선족의 굉장히 그 농사 문화이기도 하고요. 토종 씨앗의 힘이죠. 계량종자라면은 그렇게 낯선 땅에 가서 그렇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네, 아까 제가 보라는 그 동영상에서 보면 3대를 못 가거든요. 네, 이게 이제 토종종자의 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씨앗하고 자기 목숨을 바꿉니다. 바빌로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러시아의 생물학자고 식물연구가입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 15개국 언어를 했다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씨앗 채집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가 씨앗 강국인 게 이 연구소 덕분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2차 세계대전 바빌로프 연구소가 독일군에 점령을 당합니다. 이 시가, 레닌그라드 시가 점령을 당하니까 먹을 것이 없겠죠, 겨울에. 그래서 이 연구소에는 씨앗이 있었어요. 우리가 씨앗 먹잖아요. 예를 들면 해바라기 씨도 먹을 수 있고 뭐 땅콩 씨도 먹을 수 있고. 근데 그 연구원이 50명의 과학자들이 어느 한 명도 씨앗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그냥 굶어 죽는지언정. 그것은 이 씨앗의 중요성을 아니까 이 씨앗하고 자기 목숨을 바꿨던 거죠. 네, 바꿨고 그래서 이 씨앗이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잘 남아서 러시아는 지금도 씨앗 강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GMO 씨앗은 GMO 씨앗을 보급하는 것은 테러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GMO를 철저하게 봉사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세계에서 곡물과 가축먹이 사료와 합해서는요 한 세계 2위 수입국이고요. 곡물로만 치면은 세계 1위 수입국입니다. 저희 한국이. 예. 그래서 우리 라면에도 GMO 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이 터키 같은 데서 그 관세 통과를 못하고 반환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이 이제 굉장히 한류식품이라고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저는 국가가 정말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다시 수시하려다가 못하게 된다. 거기 가서 그 나라에 못 들어갔지. 그거를 이제 엄밀하게 따지는 나라는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걸 안 보는 것 같고요. 터키가 그걸 바탕을. 그 다음에 이제 토종 씨앗은 이제 약식 동원 씨앗입니다. 약식 동원은 이제 아시아의 그 일반적인 사상으로서 음식이 곧 약이라는 사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간이 이제 농사를 지면서 그 어떤 것이 요거를 먹으면 어떤 데 좋더라. 요걸 먹으면 배가 아프더라. 요런 걸 먹으면 독초라 죽는다. 이런 분별력이 생겼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 점점 더 전문화되면서
동의보감 같은 것으로 집대성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동의보감, 그 모든 약세라는 게 뭐 결국은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약식동원 사상이 기본인데, 네, 이것이 참으로 맞아 떨어지려면은, 이제 그 토종인 경우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마세베실이라는 동영상이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것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동영상에서 플로리다 주립대 해리클레 교수가 이제 그 과학적으로 이 왜 토종이 그 약식동원 음식인지를 보여줍니다. 토마토 278종을 178명에게 맛보여주는데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맛과 향이 이제 좋은 걸 골라내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맛과 향이 좋은 거는 다 이제 토종 토마토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맛과 향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맛과 향이 없는 거는 당연히 영양소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것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인도에서 토종 살리기라는 그 단체인 나부다냐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토종은 계량종에 비해서 최고 영양가가 400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몇 배에서 수백 배까지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부다냐의 대표인 반다나 시바 박사는 무슨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제 다수학적 F1 종자를 심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통일벼 1980년대 그 통일벼죠. 통일벼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다수학 품종을 심어서 이제 기아를 해결해 보릿고개 넘어가야 된다. GMO도 마찬가지입니다. GMO를 심어서 이제 수확을 많이 해서 이제 전 세계 기아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된다. 싸게 생산해서. 근데 이제 반다나 시바 박사는 이것이 거짓이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아니고 단위 면적당 영양가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영양가라는 개념으로 할 때 전 세계 기아를 살릴 수 있는 건 토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토종벼인 적토미, 그 적토미 우리가 가베오리 취급하고 있는 고대미에 들어가 있죠. 거기에도 항암 성분이 폴리페놀이 200배가 높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일일이 토종에 이제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토종의 영양가를 다 분석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양이 탁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과일을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영양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종 씨앗은요, 강점은 뭐냐면 기후변화를 이겨낸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토종 씨앗이라는 것의 진화를 쭉 역사를 기록을 해봤는데, 양치 종자 식물이 약 4억 4천만 년 전에서부터 이제 속시식물이 1억 4,500만 년 전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 사이에 무수한 빙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무수한 빙하기가 있었고, 최근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플라이스토세 약 258년 전부터 10,000년 전까지 이때가 이제 홍적세 갱신세 빙하기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50여 번에 걸친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후변화가 심했어요? 근데 토종 씨앗은 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날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대 이석하 교수 팀이 우리 토종콩의 그 염기서열 분석을 했더니 이게 27만 년 전에 야생콩과 재배콩의 종분화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분석이 됐대요. 이게 제가 굉장히 의아합니다. 27만 년 전이면 아직 굉장히 추운 후기구석기 시대고, 농사는 지금 우리는 소로리 벽시가 17,000년 전에 발견이 되거든요. 농사 시작 전인데 어떻게 야생콩과 재배콩이 이렇게 종분화가 이때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그럼 후기구석기인들도 뭔가 콩이 그냥 한 큼 줘서 자기가 이동할 때 가져가서 뿌리면 난다는 걸 알았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상 제가 우리나라의 농사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거를 8,000년부터인데, 이게 그 이전이죠. 소로리 벽시는 18,000년인데,
제가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8,000년 전부터는 조, 기장, 들깨, 팥, 콩을 아우르는 작곡 농경이 주 생계 경제였다라고 이거는 고고학 학자들이 그 유물을 통해서 분석을 해냅니다. 예. 근데 이 지금 팥, 콩, 들깨 이게 지금 저희가 가베울이 잡은 토종 주요 식품이거든, 주요 농산물이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토종 중에서도 그래도 수확량이 꽤 높고, 이런 거를 제가 찾은 게 이런 들깨, 팥, 콩인데 이런 것들이 가장 오래된 토종이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량 씨앗의 위험성, F1 종자의 이제 그 위험성을 조금 인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일랜드 대기근이죠. 감자 역병근에 의한 감자 마른병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지금 위태로운 것처럼 감자에 오는 바이러스 균이죠. 유럽 전역을 휩쓸어서 감자 농사가 황폐화됐습니다. 유럽이 감자가 주식이었는데요. 100만 명이 죽고 아일랜드 인구의 100만 명이 해외 이주를 했습니다. 800만 명이던 아일랜드 인구가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바이러스에 이제 그 F1 종자, 계량 종자가 취약한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토종은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종자예요. 즉 같은 백태를 하더라도 강진의 백태와 횡성의 백태와 해남의 백태가 다릅니다. DNA는 같을지라도 이 토종은 그 지역의 생태계에 또 적응을 합니다. 바람결에, 물에, 강우량에 뭐 그 미묘한 인간이 다 세세하게 따지지 못하는 그 생태계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온다. 그럴 때 이 지금 아일랜드의 감자 역병균처럼 전 국토의 전멸이란 게 없는 거죠. 한 지역에 어떤 콩은 전멸될 수 있어요. 근데 횡성의 콩은 살아남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원래 감자라는 토종이 아메리카 인디언한테 수백 종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개량화가 되면 한두 종뿐이 안 심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한두 종의 치명적인 바이러스 올 때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토종은 종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에 적응이 돼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이게 종의 전멸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기후위기 시대에 토종의 중요성을 그래서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해남에 토종콩이 전멸했다. 그러면 횡성에 토종콩을 갖다 심으면 됩니다. 근데 적응하는데 한 2, 3년 걸립니다. 얘가 생태계가 바뀌면. 그런데 적응을 합니다. 그 바로 경상도의 토종콩이 연해주에 가서 적응을 했죠. 또 연해주에 적응한 그 작곡과 벼가 카자흐스탄 이쪽에 가서 또 적응을 합니다. 2, 3년. 자기 수확량을 회복하는데 2, 3년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토종의 생명력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유심히 관찰하기 때문에, 계속 신문에, 2011년부터 계속 신문에 오르내리는 게 수박 재배입니다. 수박 재배가 지역마다 수박 농장 망쳤다는 고온 때문에 망쳤다, 비가 와서 망쳤다, 뭔가 비료 때문에 망쳤다, 이런 것들이 매년 기사가 뜹니다. 그런데 아까 그 표에서 보여드린 대로 수박이 해외 채종한 계량 종자입니다. 국산 종자이긴 하지만, 그죠? 이것이 지금 우리 풍토랑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답이 없다는 소리죠. 근데 사실 저는 씨앗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런 거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눈으로 봐도 매년 지금 이게 재해가 관찰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까지도 이제 근데 이거는 기사화가 안 되는 재해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다는 얘기겠어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폭염 피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폭염으로는 뭐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고 농작물 피해도 있는데 전국적이죠, 그죠? 전국적인데 바로 이겁니다. 기후의 극심한 변화인데요. 바로 그 기후의 극심한 변화 속에서 작년에 저희 참깨 씨앗이 저희 생산자들이 수백 킬로를 생산하던 그 생산자들이 딱 씨앗 한 줌 건졌습니다. 1, 2kg 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깨 같은 경우는 이 햇빛이 일조량이 충분하고 거기서 꽃을 펴야지 이게 참깨 씨가 열리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참깨를 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딱 씨앗 한 줌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공동 구매를 할 그런 참깨가 없었습니다. 들깨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깨도 거의 전멸한 지역이 반이고요. 좀 그 수확한 지역이 반인 것 같아요. 들깨는. 근데 참깨는 거의 전멸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생산자들이 한 20여 분 됐는데 어느 한 분도 우리한테 나눠줄 참깨가 없었습니다. 겨우 씨앗 한 점 건졌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극심한 지금 기후 변화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아열대 기후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그 한 줌 건진 참깨의 중요성이죠. 얘네들은 우기를 견뎌낸 참깨예요. 그러면 얘네를 오래 심으면 얘네는 우기를 조금 더 잘 견뎌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수확량을 오래 회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기 수확량을 회복할 때까지는 아마 2년, 3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토종 씨앗은 중요한 것 진화, 생명이기 때문에 진화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수확량을 회복한다는 거죠. 변화에. 그게 이제 토종의 굉장히 중요성입니다. 이거 앞에 나온 표가 또 나왔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 식품인데 이 유전자 식품 조작의 유해성을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물 실험 같은 데서 이제 쥐한테 그거를 이제 주입을 했을 때 이게 쥐가 암에 걸리고 뭐 그런 시험들이 동물 실험은 다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GMO 회사는 몬산토 등 이런 회사는 지금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그것을 뭐 실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해서 태클을 걸 수 있는 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회지에서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발표한 논문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반발한 이제 연구자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몇 년 후에 또 다른 학회지에 실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겨운 싸움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식품 오염은 복합 오염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여러 가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에 어떤 이상이 왔을 때 이게 내가 뭐 때문에 원인인지 이게 딱 GMO 때문에 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찝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GMO가 나쁘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려면 요거 때문에 이런 증세가 나타났고 인과관계를 분명히 규명해야 되는데 복합오염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죠. 그런데 이걸 아주 지혜롭게 검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검사한 게 내추럴지에서 이게 외국에서 조사인데요. 3,256명한테 어떻게 했냐면 GMO 식품을 딱 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GMO 식품을 먹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증상이 끊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GMO의 영향이라는 걸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GMO 식품을 딱 끊으니까 28가지 이상 증상들이 다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면은 만성적인 소화불량, 피로감, 내장 이상, 비만증, 그 다음에 또 여기 과민성 반응, 심리적인 불안감, 우울증 증세, 뭐 이런 것들이 다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GMO가 해롭다는 걸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미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정자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남자들의 정자가 약 60%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남자아이들의 정자 수가 60대 할아버지 정자 수보다 적다는 소리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식품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유전자 조작은 유전자 라운드업 레디 콩이라는 유전자 조작 콩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를 뿌리면은 딱 그 잡초만 제거되고 그 풀은 멀쩡합니다. 그렇게 이제 DNA를 조작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그게 이제 농민도 편하게 해주고 수확도 잘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GMO 콩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콩이 과연 이제 건강을 보장하느냐 그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도에서인데요. 유전자 조작 면화를 심으면 수확이 많다 그래서 인도 농민들이
지난 20년간 이 유전자 조작 그 면화를 심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아까 수박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수확이 안 되고 농사를 망친 겁니다. 근데 이런 이 황금작물 농산물은 굉장히 평수를 넓게 하고 돈이 많이 투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농사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다나 시바 박사가 얘기하는 건데 1995년부터 현재까지 30만 명 인도 농부가 자살을 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완전히 망하면서. 예, 여러분들이 이런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종자에는 친환경 토종, 제가 그냥 반응만 뺐습니다. 친환경 토종 종자가 있고요. 친환경 F1 종자가 있고요. 유전자 조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생협이나 이런 또 뭐 요즘 뭐 오아시스라든가 생협 매장이 많죠. 이런 데서 사 먹는 F1 종자, 그거 다 친환경 유기농이지만 F1 종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토종 살리기를 한다고 하지만 토종으로 다 먹을 수 없어요. 그죠? 많이 먹어도 30% 50% 먹나? 이 생협 물건을 먹게 되죠. 그럴 때 그건 F1 종자인 거죠. 그래서 친환경과 토종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게 다 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협 생산자가 씨앗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대개 요즘은 거의 모종을 사서 심습니다. 그 모종은 F1 종자로 종묘상에서 기른 모종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그 생명의 특성을 유전, 증식, 대사, 진화라고 봤잖아요. 그 특성을 이 세 가지 씨앗에 대비해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토종 종자는 이 생명의 특성을 다 갖고 있죠. 유전이 되죠. 증식되죠. 그 다음에 대사작용 잘 되죠. 그 다음에 진화합니다. 그런데 F1 종자는 유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퇴화합니다. 씨앗이. 3대를 못 갑니다. 당연히 증식 못하죠. 그죠? 불안정한 생명인 거죠. 그런데 대사작용은 되죠. 그래서 친환경을 먹으면은 왜 이제 친환경인 것과 아닌 것을 먹었을 때의 그런 그 증세 반응 검사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친환경 식품을 먹으면 좋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약식동원의 특성을 갖는데,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그 해리 클리그 교수가 그 연구에 의하면 주스에 비교하면은 토종 씨앗은 100% 원액 주스를 마시는 거다. 그런데 일반 농산물을 먹는 거는 희석된 주스를 마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희석된 주스가 종자 계량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뭐 50% 희석된 것일 수도 있고 30% 희석된 것일 수도 있는데 영양소가 있긴 있는 거죠. 2분의 1, 3분의 1. 그러면 그 영양소를 더 섭취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소리인지,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영양 보조제 비타민을 먹었을 뿐이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토종으로 하면은 영양제가 필요 없다는 소리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조작은 유전 증식 이런 걸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조작 회사는 자신들의 씨앗을 특허를 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농민들이 씨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씨를 받았다가 큰일 납니다. 이게 이 특허를 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사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뭘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유전을 하는지 증식을 하는지 3대째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실험을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대사작용에서는 피해는 분명하게 약간 나타났죠. 28가지 증상이 사라졌어요. 피해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진화, 유전자 조작 씨앗이 진화할까요? 저는 별로 진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옥자 같은 슈퍼 소가 지금 개발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옥자는 돼지. 돼지인데 옥자 같은 소와 돼지인가? 소도 개발되고 돼지도 개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계가 적고 살만 많은.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병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화는 저는 진화할 수 있을까? 그거는 실험은 없지만 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생명의 특성을 온전히 갖는 건 토종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토종 먹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죠? 하늘의 별따기고, 그 사실 우리 가벼운 식품도 싸지가 않죠. 그러나 못 먹을 정도로 또 비싸진 않아요. 참 먹기가 힘든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분별해서 먹는다고 해봤자 F1 종자인데, F1 종자도 온전한 생명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 식량의 지금 100%이거든요. 그 F1과 유전자조작. 그래서 저는 씨앗을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씨앗 경제를 보면서 정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런 씨앗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지? 우리의 주식을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로 어떻게 인류가 지속 가능할 수 있지? 이 의문을 품을 수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생명의 특성을 온전히 못 갖춘 건데 그것을 우리가 다 의존하고 있다니, 우리 생계 경제가 의존하고 있다는 게, 와,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이 의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씨앗을 보존해야 된다는 이 의식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냉동고에 보존한 거가 있습니다. 북극해에 스발바르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봉화에 세계 2위의 창고가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 씨앗은 냉동고에서 가만히 모셔둔다 그랬을 때 걔가 기후는 계속 변화하는데 얘를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꺼냈을 때 이 변화한 이 기후에 얘가 발화를 할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씨앗을 계속 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물 다양성, 유엔이 제정한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는 씨앗의 현지 보존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현지 보존을 그래서 각국이 국내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잘 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국가는 씨앗을 개량해서 그것을 수출하는데, 그것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요, 저희가 가베오리 강진에 식당을 낸 이유는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일본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토종 식당을 20년 전에 시작한 분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 일본은 그때 20년 전에 셰프들이 좋은 종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종 종자를 찾기 시작했고 그 식당들이 전국에 1,5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식당이 있는 곳에는 100여 종의 토종이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토종 살리기는, 텃밭 농장에서 이제 그 토종을 심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살림에서 토종 농산물 일부 공급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니네 텃밭에서도 토종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고, 가베울도 같이 이제 공급을 하고, 이제 가베울이 가장 늦게 이제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토종 식품과 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폐가를 이제 식당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토종 농산물은요, 나오면 토종 농산물 농민들이 큰 창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이거를 오랫동안 장기 보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완두콩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반짝 일주일 열흘 동안, 그 수확하는 기간 동안 반짝 올립니다. 그 앞으로도 가지, 오이, 뭐 이런 게 다 그렇죠. 그때 장기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카카오 채널에 회원이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 농산물이, 농민들이 토종 농산물 나왔다고 팔아달라고 하면은 바로 띄우는 게 이제 그때 일주일 열흘 동안 딴딱 팔아주는 거죠. 비닐하우스 재배랑 다른 거죠. 비닐하우스 재배는 사시사철 다 되는데 토종 농산물은 그때 제철, 노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딱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대신 이제 그거가 바로 아까 봤듯이 약식동원 음식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녀를 둔 엄마라면 10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무조건 저는 이런 건 찾아서 먹일 겁니다. 왜냐하면 10살까지는 뼈하고 장기가 형성됩니다. 그 10살까지 형성된 뼈와 장기를 가지고 평생을 살거든요. 그때 무조건 잘 먹여야 됩니다. 잘 먹여두면 애들이 이제 한 20살 되면은 굉장히 나쁜 음식 많이 먹습니다. 주위에 뭐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릴 때 먹여둔 게 있으니까 견디지 않을까?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좀 나이 들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식습관이.
이제 이렇게 위안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지는 우리가 생명의 정의를 할 때 생명의 정의에 부합하는 거는 참 토종씨앗뿐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토종씨앗을 접하는 건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토종씨앗이 농산물이나 음식이 비싸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토종을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것을 대한 환경 부담금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